장현은 남해성 유배객의 문학풍을 따라서 주제의 다양성으로 있는 남해 유배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남해 유배문학 관장님이신 김성철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유배를 왜 왔던가, 그 다음에 유배라는 형벌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이제 유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배는 유배가 아니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물론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이제 신라시대 이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국대조에서 말하는 유배형이나 이런 것들은 명나라 대명률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대명, 클 대자에 명나라 명자를 씁니다. 대명률에 태, 장, 도, 유, 사 5가지 행벌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행벌 속에서 이 형을 집행을 해라. 근데 거기서 여기 태형, 제일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태형을 내립니다. 태형은 엉덩이를 착 내려서 해초리를 갖고 때리는 겁니다. 그 두께는 우리 새끼손가락만 한 정도, 이런 해초리를 갖고 볼기를 내리가 때리는데, 여자는 대신에 볼기를 안 내리고 치마 위에서 때려요. 남자들은 내리고 때리고, 이제 그런 행벌이에요. 근데 이 형벌은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눠요. 10대 때리는 거, 아주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10대를 때리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안 벗기는데 간음을 해갖고 뭐 이래가 좀 죄를 지은 경우는 또 꺼내가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또 볼기를 내려서 엉덩이를 때려요. 그래서 태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장형. 장형은 곤장을 때리는, 곤장은 또 이제 크기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치도곤하고 이런 것 옛날에 들어봤죠. 치도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행벌인데, 이 장형은, 아까 태형은 10대에서 50대, 장형은 60대에서 100대. 그래서 아주 멀리 가는 사람들은 100대를 때려서 보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100대를 맞고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100대를 맞아도 안 죽어요. 나이 드시는 분이나 좀 아픈 분들은 죽는데, 건강한 사람도 죽이는 방법이 있죠. 곤장을 쳐서. 그러니까 곤장을 치는 사람한테 권력자들이 저놈을 죽이고 싶으면은 엉덩이를 탁 때리는 척 하면서 살짝 비켜서 허리를 때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곤장인데 뭐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곤장이 있고, 대략적인 거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도형은 감옥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은 감옥행위 제일 많잖아요. 아까 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태형과 장형일 때도, 그때도 그것을 안 맞고 돈을 많이 주면은 또 돈 받고 풀어주기도 해요. 그거는 지금의 벌금과 같은 거죠. 그죠? 벌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형은 이제 벌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도형은 뭐냐면은 감옥에 넣어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이 도형은 지금처럼 가는 게 아니고 3년이 끝이에요, 3년이. 4년짜리 이 감방행은 없어요. 3년이 최고 긴 감방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까지만 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엄청나게 지은 사람도 3년을 형벌을 내리가 넣어놓으면은 3년 후에 풀어줘야 되니까 또 그런 경우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4번째가 유형이에요. 유형은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라는 것은 내일 풀어줄 수도 있고 영원히 안 풀어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임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배는 여기 보면 이천리, 이철로비, 삼천리 이런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중국의 대명률을 갖다 놨기 때문에 저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 거리 개념은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배형에는 진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유배를 당했을까요, 말았을까요? 이순신 장군도 실제로는 유배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설을 없애버리고 이등병으로 군대에 가서 쫄따구로 시켰으니까 아주 저 변방 저 한경도로 보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유배, 그걸 충군이라는데, 충군도 유배에 포함을 옛날에 했습니다. 유배는 멀리 보내는 거니까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도 유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유배는 그렇게 와 있었다. 그러면은, 자, 유배 온 사람의 심정은 이 정치가 바뀌거나 임금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하고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그 문학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글들이 많이 쓰여졌겠죠, 그때. 충신 연주지사가 뭐냐면은 나는 충신이다.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충신인데 임금님을 그리워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는 거예요. 유배 갔으니까 좀 억울해서 임금님 납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는 이제 그래 한국문학, 유배문학을 충신이 임금을 연모해서 부르는 글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계속. 그러나 이제 유배가 자꾸 광부문학이 유배문학이 확대되면서 유배 가서 쓴 모든 문학 작품은 다 유배문학이다. 왜? 그 속에 유배객의 심령들이 대부분 담겨 있기 때문에 유배라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되는 거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배문학의 효시는 그동안에는 고려가요 정과정곡이 유배문학의 효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과정이 뭐냐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정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정서가 지은 거다. 근데 정서의 호가 뭐냐?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죠. 김만중의 호는 서포예요. 정서의 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목이 없는 노래입니다, 저게. 쉽게 말해서 김소월의 본명이 뭐죠? 우리 학생 알 건데. 김정식. 김정식이에요. 김정식인데 소월 김정식인데 김소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과정이에요. 과정이 호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과정이라고도 하고 정과정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효시로 그동안 봤는데 아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뭐 해석을 해놓은 건데 내가 임금님을 그리워서 울고 지내니 산에 오는 소쩍새와 나는 비슷하다. 뭐 다 내 행위가 거짓말이. 마지막에 슬프도다 인께서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마소서 이미시여 마음을 돌이켜서 들으시어 다시 사랑해 주소서. 뭐 이런 다 노래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유배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유배문학의 효시의 개념에서는 안종왕욱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서가 정가중공을 짓기 한 170년 전쯤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경남 사천에 유배된 왕욱, 안종왕욱인데 안종이라고 해요. 안종. 우리가 뭐 임금을 종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조종. 뭐 태조, 정종, 뭐 세종, 태종, 세종 이래 나가는데 안종이라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 안종이 없었죠. 그런 임금이 왕건의 8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인데 고려시대에는 대종이 있고 안종이 있어요. 추존왕이에요. 추존왕. 자기 아들이 임금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왕으로 불러주던 추존왕인데 이 사람이 그 경종이 죽고 나서 경종이 자기 조카죠. 조카인데 왕을 했습니다. 고려 5대 왕인가 그렇죠. 왕을 했는데 그 왕비가 죽고 이제 다음에 그 성종이 이제 딱 임금에 올라왔는데 죽고 왕비가 혼자 외롭게 이렇게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외롭게 있으니까 맨날 이제 조카 며느리인데 뭐 이렇게 자꾸 찾아왔던 모양이고 그래서 사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남사만큼 저만큼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을 때 들켜버린 거예요. 들켰어. 본부인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막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혼을 내니까 이제 이 여자가 그때 막 집으로 그걸 보고 도망을 가다가 돌아가다가 아기를 낳았죠. 그게 고려 현종이에요. 현종. 고려 현종을 낳았는데 이제 왕이 보니까 아무리 왕이 우리 삼촌이라도 비록 그때는 그 친족 간에 이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헌정왕후라는 이 사람이 하고 이제 비극적 사랑을 나누는데 이게 천추태후 동생이에요. 천추태후 텔레비전 봤죠, 왕건할 때. 근데 천추태후도 경종하고 결혼하잖아요. 한 왕이 뭐 이 자매하고 다 결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천으로 유배 와서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대와 함께 같은 날 황승을 떠났건만 그대는 가고 나는 못 가는구나. 나그네 외로운 몸 사슬에 묶인 잔나비 같아 쭉 해가고 나는 말처럼 돌아가는 그대가 부럽구나. 마지막에 보면은 임금의 한 말씀 꽂힐 길이 없으니 바닷가에 나가 고기나 잡으면 널거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님 내 새로 사랑해 주소서가 아니고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은데 사천에 유배해서 사천 바닷가 여기 왔으니까 고기나 잡으면서 늙어 가겠다. 이것도 충분히 유백에게 심정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쉽게 복이라는 것 같지만 들어줘. 안종 왕후는 그래 놓고 정말 왕이 태어날 수 있는 그 곳에다가 자기 묘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묘자리를 잡아서 나를 죽거든 여기 묻어라 해서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배는 이런 거고 전체적인 유배 문학의 개념이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자 남해는 우리나라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충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숙종의 숙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이제 장희빈을 쫓아내기 위한 그렇긴 하지만은 그 임금 숙종이 당시에 좀 이게 숙종이 좀 우리가 여총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여자를 좀 좋아하니까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목적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죠. 그게 구운몽하고 사시남정기다. 물론 신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새 많이 아는데 구운몽을 선천에서 썼다 남에서 썼다 논쟁이 많습니다. 남의 분은 남에서 썼다 하고 또 서울대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니 설성경 교수도 그렇고 그 전에 김백묵 교수가 그 일본 천리대에서 서포 연보를 1993년도에 발견해가지고 몽안이라는 것이 구운몽이다 해석을 하면서 처음 주장을 했고 설교수도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다 지금 동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썼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로 보고 또 남에서 썼다고는 근거들도 그렇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기는 여기서 논쟁할 거리는 아니라서 나오는데 이 사시남정기하고 구운몽이 두 개 다 상소문의 형태를 띤 문학 작품이다. 정말서 제발 좀 전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상소문의 형태로 된 문학이 거의 유일해요. 그리고 소설을 유배지에서 쓴 사람도 없죠. 한글 소설을. 그래서 남해군은 이런 사시남정기와 구운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배문학의 성지로서 유배문학까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남해보다 더 유배를 많이 갔던 거제도, 제주도 이런 곳에도 아직 없던 것들을 남해에서 했던 것은 바로 요 충을 주제로 한 김만중 선생의 유배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여기 뭐 막 써놓긴 했지만은 그 구운몽 역시 팔선녀가 있잖아요. 그죠? 팔선녀를 만난 성진이라는 스님이 석교 돌다리 옆에서 딱 만나가지고 갑자기 산에서만 살던 스님이 진짜 예쁜 선녀 8명을 보니까 눈이 팽 돌아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갖고 뭐 도대체가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하고 있으니까 내 이놈, 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속세로 내려보내서 양소유를 만들어버리고 그 팔선녀도 성진을 꼬시려고 했다는 죄로 전부 다 이제 다 속세로 다 기양을 왔죠. 그래서 그걸 한 명 한 명 만나는 과정에서 쭉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피워갖고 8명을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8명을 다 만나고 그 왕의 부마까지 된 이런 상태에서 꿈을 딱 깨보니까 다시 스님이더라.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예뻤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장희빈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장희빈으로 나왔으니까 숙종은 물론 뭐 임경왕후는 돌아가시고 뒤에 오고 이랬지만은 당시에 요 몇 명들은 그 숙종하고 굉장히 관계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인데 숙종 당신도 여자들 너무 많이 됐고 그러지 말고 저 정신 좀 차려서 성진처럼 탁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정말 백성을 위한
왕이 되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운몽도 썼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근심을 드리고자 썼다. 어머니의 근심을 드리려고 여덟 선녀를 정량시키고 막 이럴 일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제 구운몽이라는 그 충의 문학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시남정기 역시 바로 교시와 사시를, 예? 그 유알림과 교시, 사시. 이게 사시는 좋은 사람. 그걸 무슨 지처라 그러죠? 조강지처? 조강지처. 교시는 첩. 근데 첩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아이씨 조강지처 쫓아내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모함을 해갖고 교시를, 사시를 쫓아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딱 들어앉았다가 또 얘도 동청이라는 그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또 서방까지 또 쫓아내요. 기양을 보내. 그러다가 이제 하는 쭉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시에 의해서 그죠? 유알림이 구출이 되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교시를 죽이면서 대다든에 막을 내리는데 이게 쓰여진 연도가 바로 인현왕후 보기 전이라는 거죠.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숙종과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나서 뒤에 인현왕후 전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시남정기 역시도 그런 그 목적 소설이다. 근데 자, 다 한글로 썼죠. 한글 문학의 최초의 한글 문학, 한글 소설 뭐예요? 홍길동전. 허균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그리고 거의 그 뒤로는 한글 소설이 없었지만은 서포 김만중 선생이 남해 유배 와서 서포만필이라는 평론집을 내요. 평론집을 내는데 그 평론집 속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자기 나라 말을 두고 남의 나라 말로 글을 쓰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 같다. 그게 뭔 내용이냐면은 내 뱃을살이만 할 때는 자기도 한시로 착 쓰고 한자로 착착착 쓰고 하다가 또 서천유배 갔을 때도 다 한자로 썼어요. 쓰다가 남해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고 다 돌아가셨죠. 이제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죽고 자기 형 죽고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니까 평생에 자기가 최고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 뒤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를 안 썼어요. 근데 서포만필에 쓴 한글로 써야 되겠다는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물 깃는 안악이나 그다음에 물가에서 노는 애들이 흥얼흥얼거리고 막 그냥 한마디 이렇게 뭐라 그러냐 우리 젓가락 딱 두들면서 하는 것 같은 그게 더 정겹고 그게 더 좋은 문학 같다 하면서 그 한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죠. 그게 남해 와서거든요. 그래서 이 남해에서 한글 소설을 쓸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충의 문학이 있었죠. 군몽 사시남정기. 충성을 하기 위해 임금을 진정으로 펜으로서 이순신 장군은 활로서 무력으로 충성을 했다면 김만중 선생님은 글로서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죠. 이락사 이순신이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곳에 사당을 지었다. 노도를 내일 갈 노도를 김낙도 이렇게 해요. 김만중 선생이 돌아가신 곳이라 해서 김낙도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걸 최근에 한 10년 전쯤부터 누군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만중 선생은 충뿐만 아니라 또 효자로서도 최고예요. 한국효도학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다가 한 20억을 들여서 김만중 효행 이 동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국가에서 한 10억만 되고 우리 효도학회에서 10억을 되겠다. 국가에서 10억만 보조해 주라. 했는데 나라에서 한 개인의 효행상을 못 세워준다 해갖고 실패로 끝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김만중 선생의 효가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로서의 그런 표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아버지는 자기 태어나기
그 한 달 전쯤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강화도에서 강화산성이 강화성이 함락되는 순간에 그 강화성을 지키던 최고 대장 김상용, 그 다음에 건순장, 김익겸, 김만용의 아버지, 이 세 분이 화약고에 뛰어들어가서 불을 붙여서 자폭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끝까지 남아서 청나라 병사 한 명이라도 죽이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대가 다르죠. 옛날에는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요 가까운 광양에 사는 매천 황현 선생은 죽을 때 딱 약을 놓고 절명시를 쓰고 딱 마시고 죽잖아요.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그런 정도 옛날에는 그것이 충성을 하는,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비분관계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은 아무도 그래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아까 역사, 과거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죽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과거에도 죽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우리가 인문학에서 길을 찾다, 길이의 인문학, 길을 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 자, 김익겸이나 권순장이나 김상용이라는 분이 죽음으로써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고 죽음으로써 이제 충성을 했을 때는 뭐가 있었을까? 그 고민하는 건 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고 어머니는 혼자서 서포만필에 윤씨 부인 행장에 보면은 어머니가 이게 만삭이 돼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아들 때문에 죽지는 못하지만 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서씨라고, 시어머니가 너는 살아서 애를 낳아라. 그러면서 할머니도 죽잖아요. 자결을 하잖아요. 근데 가면서 내가 청나라 군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할 지경이 되면은 나는 자결을 할 것이요. 다행히 살아서 섬을 탈출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각오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강화도하고 인천 사이 강화도는 이렇게 섬이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생겼어요. 인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강처럼 돼 있어요. 강처럼. 섬과 육지 사이가. 근데 노랑은 안 그런데 우리도 저 지족하고 창선을 가면은 손도라 해가지고 쭉 강처럼 된 데가 있잖아요. 강화도는 더 길게 해협이에요. 이렇게 해협이 쫙 있는데 그걸 염하강이라 해요. 염하강. 근데 조선의 여자들이 전부 다 하얀 치마를 입었잖아요. 이제 뛰어내리려니까 겁나니까 치마를 둘러쓰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낙함에 삼천궁류가 떨어져 죽었다 그랬잖아. 뱅자오란에서 강화산성이 함락되고 나서 조선의 여자들이 전부 다 치마를 둘러쓰고 다 강화도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염화강에 연꽃이 수천 송이가 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조선의 이제 절개를 지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여자들이 다 그 바다로 들어가서 치마를 둘러쓰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래 죽었는데, 그런 것들을 겪은, 그리고 어머니를 김만중 선생을 혼자서 어머니가 고생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김만중 선생은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70편이 넘는 시 중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여성 화자의 시가 30%가 넘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시예요. 그리고 유배 와서도 거의 어머니와 관련되는 시를 씁니다.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처음에 강원도 고성으로 유배 갈 때도 어머니를 떠나보면서 이제 슬퍼하는 그런 시를 썼고, 선천에 가서도 음력 9월 25일이 어머니 생신날인데 가서 9월 25일 적중작이라 해가지고 25일 날 어머니 생신날 시를 써서 보냅니다. 남해 유배 와서도, 남해 유배를 3월 7일 날 유배를 떠났으니까 3월 한 20일 정도에 남해 도착했을 건데, 보통 유배 오면 한 13일에서 15일 걸립니다. 서울에서 남해까지. 근데
말을 좀 타면서 걸어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냥 막 걸어서는 안 왔을 겁니다. 텔레비전 보면 막 이래 오는데 그거는 조금 아닐 거고 말을 타고 왔는데, 남해 와서도 유배 오고 한 6개월 후에 기사년 9월 25일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가 지금 사친시로 불리는 시인데, 그 사친시 이런 것들이 이 효행문학의 거의 극치입니다. 극치. 어머니를 위해 쓴 시. 단천절부시 이런 거는 211행의 그 글인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를 그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많은 시를 쓴 분은 유일하게 김만중 선생이에요. 아까 소설로 충의 소설을, 시와 소설을, 시는 어머니, 소설은 숙종을 향해서 썼던 거죠. 그게 전부 다 유배 와서 쓴 게 제일 많습니다. 풍속을 가지고 쓴 유배 문학들이 많죠. 남해도 많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제주 풍토록이나 중앙 김영이 쓴 제주 풍토록 뭐 이런 것도 있듯이, 풍속은 다 정약전이, 그죠? 그 자산어보, 뭐 어떤 사람은 자산어보라고 안 하기도 하는데, 자산어보 같은 것도 이제 풍속이나 풍토죠.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의 여보가 자산어보보다 훨씬 먼저 나왔는데, 그런 거라든지 한데, 남해는 보면은 이제 남해 민속가 쓴 사람들의 삶을 노래한 것은 그 후속 유형의 남해 문견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해 문견록에는 남해 사람들이 뭐 장례 지내는 거, 시장통 이야기, 뭐 그다음 그 해녀들 이야기, 사투리 이야기, 뭐 다양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1770년 2월 20일 노랑나루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해서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이야기들을 뭐 한 몇 개만 했는데, 뭐 보면 이 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도 좀 재밌어요. 호랑이가 뭐 깨가 많아가지고 바다를 걷는데 공격을 당할까 싶어서 뭐 이렇게 뭘 둘러쓰고 왔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냥 얘기죠. 예, 그럼 그 뭐 자기는 그걸 이제, 예, 옛날에 호랑이 있었죠, 당연히. 사슴 이런 거는요, 사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해에. 왕조실록에 보면은 남해현에 사슴을 잡아서 녹용을 이만큼 이제 진상을 하라고 해놓으니까, 경상도 관찰사가 남해에 지금 사슴이 자꾸 너무 잡아가 많이 없어지니까 도저히 올려 보낼 수 없으니까 좀 뭐 1년만 유예를 주라, 이런 장계에 올린 게 왕조실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리산 이런 데가 더 많을 것 같죠. 남해가 진상품이 사슴이 대단히 유명한 진상품 중에 하나였더라고,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있고, 그 영유시 20수는 누가 쓴 거냐면은 약천 낭구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약천 낭구만이라는 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다, 소치는 나이 상기한이 이러느냐, 그 시조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썼는데, 이제 동창이 나오니까 동해시에서도 이 약천 낭구만 선생님이 가 있었기 때문에, 야, 동창이니까 동해시에 왔을 때 이 시조를 쓴 거다 하고 막 시비를 크게 세워놨어요. 또 용인은 이분이 이제 그 무덤도 있고 원래 이제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 있을 때 쓴 거다. 이게 이제 남해에서 요새 이제 저 박성재 저 남해 농협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야, 영유 20수를 전부 다 건농가인데 남해에서 건농가를 썼기 때문에 남해는 뭐 동창이 없냐, 남창만 있냐, 동쪽으로 보는 동창이 있는데 남해에서 썼다. 어디서 쓴 줄 몰라요. 남해 썼다면 또 썼다고 막 우기면 또 남해가 되고, 남해가 됐기도 하고 동해가 되기도 하고 용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동창이 빨간일을 쓴 분이 여기 보면은 뭐 유자를 해갖고 그 정과가 청이죠, 청, 술 이런 것들 쭉 쓰는데, 여기 중에 보면은 관리들이 와가지고, 야, 개똥이 집에는 유자나무 세 그루니까 가을에 유자를 300개를 바치라. 야, 너네 집 500개니까 5개니까 500개를 바쳐라. 딱 매기놓고 딱 가요. 그러니까 유자가 많이 날 때는 주고 나서 좀 남는데, 흉년이 되니까 이 해거리를 하니까, 해거리를 할 때는 그 뭐 위에서 온 사또가 해거리도 모르고 그런가, 왜 저놈 빨리 받아오라니까, 이제 이게 유자가 한 나무에 100개가 나면 되는데 50개밖에 안 났는데, 이제 50개를 시장통에서 사와야 돼. 사와서 채워서 주라니까 이게 죽겠거든.
그러니까 다 죽였어요. 유자나무를 지금 나무 좋은 거 있으면 이게 벨 나오면 죽이잖아요. 뭐 이렇게 약품 넣어가 죽이든지 뭐 그라목손 이런 거 죽이든지 건사미로 쓰든지 죽이는데 저 때도 그래 유자나무를 다 죽여가지고 100개 중에서 한 30그루만 남겨놓고 싹 죽였어요. 그래서 유자나무가 그때 요 시절 때쯤에 전부 다 죽여가지고 유자나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 이제 7, 80%는 없어졌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남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유자를 먹으면은 이 습담을 제거하고 장기를 이기는데 이 장차 잘못됐다. 유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습담을 제거한대 유자가. 습담이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아셔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뭐 이래 하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 다리 사이에 땀이 채이잖아요. 땀채이잖아요. 그죠? 땀채이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요걸 먹으면 땀이 안 난대, 유자를 먹으면 옛날부터. 그래서 유자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거지방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남해도 마찬가지고 거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여기 사시던 분들이 써놓은 게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왜? 배설을 한 것도 아니요. 남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뭐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뭐 남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뭐 그때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여기 유배 왔다 간 사람들이 워낙 장관급이고 뭐 그죠? 총리급이고 이런 사람 유배를 많이 오고 거제고 제주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써놓은 게 올라가서 후손들이 문집으로 내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지 우리 남의 사람이 써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록이나 그 다음에 아까 뭐 다른 거에도 뭐 용문 남해 적사 유고목중님 우심작시 같은 데도 우리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용문산에 있는 뭐 나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다른 지금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남해 오신 분들의 많은 시 속에서 남해에 대한 그 풍속이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전복도 한 40km 막 이렇게 가가 따오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애에서 남아있다. 그죠? 뭐 아까 정약전이 자산후보 역시도 흑산도에 나는 옛날에 났던 생물들이 지금하고 틀려요. 우리 남해도 지금 어종이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기록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맹승을 찬양한 게 남해도 특히 많고 다른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해는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맹승고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찬양한 시들이 많은데 충렬사에 대한 게 굉장히 많고요. 제일 많은 건 금산입니다. 금산. 금산에 대해서 쓴 시는 수십 개가 넘어요. 그래서 금산에 뭐 시, 그 다음에 구정암, 뒤에 뭐 금산 뭐 엄성굴, 뭐 쌍옥문, 상사바위 이런 것들이 다 시에 나와요. 옛날 사람 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산이 정말 대단한 산이구나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금산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나와요. 또 망운산도 또 많이 올라가요. 하방사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분들이 이 치세 철학이나 정치 철학에서만 그랬지 삼속이나 이런 데서는 불교를 많이 찾았죠.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들은 신앙의 대상은 사실 실제로 없잖아요. 어떤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이게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철학 쪽에 좀 가깝잖아요. 유교라는 것은. 근데 완전 철학도 아니면서 그 철학이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죠. 우리가 불법성을 갖다 삼보라 그러죠. 불교에서. 불은 깨달음이에요. 그죠?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가르침이에요. 성은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막 가르치다 보니까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완성됐을 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깨달음, 그것들 설파하고 군중처럼 사람이 모이니까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교도 그런 경향은 좀 있지만 조금 틀린데, 나머지도 철학이, 니체가 말한 뭐 불의 철학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화되고 종교화 시켜버렸으면 그것도 종교가 되는 거죠. 뭐 배화교 이런 게 있듯이. 그러나 철학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눈사람을 만들듯이 불교나 기독교 이런 것들은 이만한 철학에 눈사람 굴리듯이 쫙 굴려서 이렇게 큰 눈사람이 됐던 것들은 그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태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유배 오신 분들은 향교를 들리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금산, 보리암, 보리암, 그 다음에 용문사, 화방사 가서 스님들 만나가지고, 이게 아까 영유 20수에도 그 화방사를 가서 또 유자를 마신 이야기가 나와요. 장긴구 뭐 전부 다 절들은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스님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금산, 그 다음에 이 남해부터 오동 마을이 굉장히 이제 금산 올라가는 입구다 보니까 거기에 그 물이 좋아가지고 그걸 또 예찬한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동 마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시를 마을에 하나 딱 붙여놓으면 좋은데 못 찾았으면 못 붙였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아까 자한김구 선생님이 심천집에서라는 시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마을에 간 같은데 좀 걸어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런 분이 우리 동네도 있었구만. 만약에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왔을 때, 자한김구 선생님이 왔을 때 남해 군에 서당을 보내고 한교를 보내는데, 자, 서당 다음에 한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뭐를 보냅니까? 동네 이제 이렇게 그 좀 공부 좀 잘하는 사람한테 보내서 뭐 과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완전히 뭐 이런 사람 내려왔으니 그냥 막 먹을 거 팍 주면서 우리 아들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에 2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그래 안 하겠습니까? 100% 그래 하겠죠. 그러고 이 사람 한 3년 유배하다가 짠 하고 서울 올라가서요. 이조판서 뭐 이런 게 공문관 대제학 돼 있어요. 아들이 만약에 진짜 그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 3년 배웠는데 올라서 가급급제가 딱 돼요. 바로 제자고 후견인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남해는 별로 없는데 저 육지대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그리고 남해는 유배 온 사람들이 임남조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주도는 유배 간 사람이 입도조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 유배 가서 거기서 애 낳고 살면서 유배 간 사람이 거기는 입도조다. 밀양박씨 입도주. 우리도 임남조라 그러죠. 입도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남해 그 유배 문학이 가진 가치는 충을 주제로 한 아까 김만중의 한글 소설이 존재한다는 거다. 이제 결론입니다. 딱 자, 정말 임금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혈서로 쓰다시피 한 그 사시남정비와 구운몽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빼묻네. 그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마음을 쓴 그런 효의 문학, 충효의 두 큰 문학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화전벌곡에서 보여진 그 능절의 미학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해가 주제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렇게 만들었던 선조들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본받고, 그 본받은 것이 또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문학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오른쪽으로 들어가셨다가 오른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법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돌길은 사당 같으면은 신도예요, 신도. 궁궐에서 가운데 길은 왕도입니다, 왕도. 나무를 삶아서 또 바닷물 속에 오래 잠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 갯벌에다 묻어 놓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해서 숙종 18년 1692년 4월에 김만중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하느라 지나치게 마음이 상하여 병이 되었다. 이 정세가 해가 갈수록 차차로 심해졌다. 내 병이 어찌 약을 쓸 병이겠느냐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가신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남해 국민들에 함께 남해 유배문학과
그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같이 길이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옛것을 배우고 이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